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오후 4시 53분입니다. 금융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재료가 있지는 않습니다. 눈에 띄는 건 트럼프 트레이딩 하나뿐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딩은 이거 악재다, 호재다, 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없는 좀 복합적인 현상이죠, 그죠? 트럼프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으로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자산에는 돈이 몰리고 반면에 이제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은 다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차별화 이런 현상을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딩은 호재야, 트럼프 트레이딩은 악재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좀 복합적인 현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잘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돈이 확 몰리고 안 될 것 같은 친구들한테는 돈이 확 빠져나가는 차별화가 엄청난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좋다가 아니고 차별화가 이제 좀 눈에 띄는 특징, 트럼프 트레이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엄청 진행 중이죠, 그죠?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주식시장 분위기 자체는 일단 아직까지는 뭐 나쁘진 않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좋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차별화라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지금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 쏠림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제 극심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틀어서 이제 차별화가 특징이기 때문에 세계 증시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다소 어려워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대장이 미국이고 미국 주식이 잘 버티고 있으니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계 증시는 아직까지 뭐 혼조하다,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예, 일단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경계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 주식도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 그죠? 또 그리고 그 뭐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한국 나머지 세계들은 한국이라든가 이런 나머지 세계들은 지금 자칫 잘못하면 조금 하락이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세계 증시 분위기 자체는 아직 꺾이진 않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한번 세계 증시 조정이 한번 쿵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좀 되긴 해서 경계는 필요합니다. 경계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극심한 차별화, 요게 특징이다 보니까 세계 증시가 어떻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뭐하고 어쨌든 그래서 그 차별화가 진행 중이니 대응도 엄청나게 차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한 친구들만 매수해야 됩니다. 그죠? 중간이 없어요. 강한 친구들. 뭐 살 거면 미국 주식 사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 나 아래쪽으로 볼 거다 그럼 약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후려패야 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하여튼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예정인데 물가지표를 앞두고 이제 그 사실 이제 그 세계 증시 뭐 약간 이제 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를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고금리와 강달러가 이게 이제 지금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기대가 있기 때문에 고금리 강달러를 지금까지는 그냥 명목적으로 봤을 땐 이거를 일단은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게 좀 호재로만 인식하기에는 좀 고금리 강달러가 좀 너무 강해가지고 오늘 밤에 보셔야 될 건 오늘 밤에 물가지표 발표되는데 물가지표로 인해서 이 고금리 강달러가 이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살짝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 우려로 바뀌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명목적으로는 겉으로는 이제 미국 경제가 좋아,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 경제가 성장할 거야라는 그런 이제 아니란 생각만 갖고 이제 주식시장이 막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서 고금리 강달러가 사실 주식시장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모르는 척하고 일단 세계 증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인플레 우려는 사실 그죠. 근데 미국 경제가 성장이 기대된다. 이거는 사실 한편으로 인플레 우려도 좀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인플레 우려는 사실 우리가 투자자들이 일부러 좀 애써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좀 없진 않습니다. 인플레 우려도 사실 있긴 있는데 우리 모두 이거를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모르는 척하면서 그냥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러면서 고금리 강달러 이거 계속 지속해 왔고 동시에 미국 성장에 대한 기대니까 주식도 좋아라는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동안 이 금융시장이 움직인 건데 인플레 우려라는 것도 근데 잔잔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밤 물가 지표는 이런 인플레 우려를 좀 다시 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떤 그죠? 고금리 강달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이제 오늘 물가 지표가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주의해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밤 물가 지표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아무리 고금리라고 해도 그 미국 주식은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주식은 특히 뭐 나스닥 이런 건 이제 그 물가가 웬만큼 높다 해도 사실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은 자기네들이 채권 발행해서 자기네들 신용으로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니까 고금리하고 상관없단 말이에요. 나스닥 친구들은 만약 오늘 밤에 만약 오늘 밤에 물가가 좀 높다라고 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물가가 좀 높다. 뭐 물가 지표에 대해서 주식시장, 미국 주식 자체가 꺾일 거라고 일단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엔간히 높지 않으면은 막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긴축을 해야 돼. 다시 금리 인상해야 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미국 주식시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계속 강세를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가 부담스러우면 순환매가 돌겠죠, 그죠? 좀 고금리에도 버틸 수 있는 나스닥으로 돈이 쏠리고 러셀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고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미국 주식은 계속 강하고 이 순환매의 핑계로서 이 물가 지표가 이 활용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어떤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뭐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물가 지표가 고금리 강달러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일깨우는 그런 이벤트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별화 말씀드렸죠. 차별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물가 지표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은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다. 고금리 강달러 지금까지 미국 성장이다 이러면서 미국 성장이라 고금리 강달러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좋게만 봐왔다면은 물가가 만약 오늘 좀 부담스럽게 나온다면 다른 나라 증시들은 고금리 강달러가 부담스럽다라는 핑계를 갖다 대면서 또 좀 불안해질 수도 있죠.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쭉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머지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죠. 오늘 뭐 장중에 특별한 이슈 이런 거 없었죠. 하여튼 오늘 그 제가 뭐 평안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한국 증시는 사실 오늘 좀 전쟁이긴 했죠. 한국 증시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세차게 빠지고 있고 세상에 풋옵션이 대박이 나고 있는 참 이런 역사적인 이렇게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풋옵션이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니 참 어이가 없긴 한데요. 아무튼 한국 증시는 뭐 지 혼자 빠지고 있다. 한국 증시가 빠지는 것은 한두 가지 이유가 아니죠. 그죠? 여기 뭐 벌써 연합뉴스에도 보시면 지금 벌써 악재가 몇 가지입니까? 트럼프 정책, 관세, 환율, 주도주 먹구름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벌써 악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은 어쨌든 이 기초 체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 사실 고금리 강달러조차도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개념으로 고금리 강달러가 진행 중인데 이것조차도 이제 기초 체력이 약하니까 이것도 아마 악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갖다 붙이면 지금 다 악재입니다. 뭐 일단 자체적인 수급도 안 좋고 고금리 강달러도 악재고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인한 뭐 이슈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악재고 또 뭐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안 좋은 것도 악재고 하여튼 뭐든 지금 다 악재예요. 그래서 굉장히 깝깝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따 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 한국 증시는 지금 일단 중장기적인 추세가 이제 맛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폭락이 쏟아지고 있고 아직까지 차별화가 이제 그 진행 중이라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그 세계 주식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막 비트코인이 막 죽고 막 나스닥이 죽고 이런 것까지는 금융위기까지는 아직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폭락은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안 좋아지는 큰 악재이긴 하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기회는 분명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기회는 굉장히 좀 어떤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한국 증시가 여기서 위쪽으로 치고 올랐으면은 중장기적인 추세도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었는데 선방은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삼각 수렴형 끝에서 자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추세는 박살나는데 강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폭락을 하고 있고 세계 증시 분위기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 뭐 나스닥이 죽고 이런 건 아니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는 생각보다 매력적일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적당히 해먹고 또 다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추세적으로 또 끌고 갈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이렇게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하고요. 오늘 뭐 있었던 일들 좀 하나씩 좀 체크하자면은 이제 유럽 증시 개장했네요. 개장한 지 3분 됐네요. 오늘 그 보통 유럽 증시는 중국하고 좀 밀접한 영향이 좀 있긴 있는데 오늘 중국은 상승 마감했는데 유럽은 일단 하락 출발을 하네요. 별로 분위기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살짝 좀 하락 중이고 뭐 이야기를 뭐 굳이 핑계를 갖다 붙이자면 이제 물가지표에 대한 뭐 경계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일단 분위기는 안 좋고요. 독일 증시 보고 계신데 사실 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죠? 이 요런 추세선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거 좀 급락이 쏟아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오늘 장 초반에 강한 매수세가 등장한 게 아니고 물론 뭐 물가지표 발표되고 나서 회복할 수 있는데 하여튼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N자로 해서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봐도 아직까지는 뭐 세계 증시가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경계도 필요한다. 아래쪽으로 자칫 잘못하면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경계도 좀 필요한 시점이다. 뭐 그런 겁니다. 그 일본 증시는 보시면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오늘 좀 하락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답답한 박스권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박스권이 이 정도 빠져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거는요. 이런 건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 전략 이런 거 아직까지 박스권 내에서 아직까지 뭐 괜찮다라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조정은 좀 더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증시가 분위기가 조금 혼조해진 거, 뭐 조금씩 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박스권이고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박스권을 붕괴되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뭐 나쁘지는 않죠. 예. 중국 증시 보시자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추세선을 갖고 올라가고 있어서 괜찮긴 한데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있죠.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좀 얘도 경계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것들 다 봤고요. 뭐 금리 이런 것들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이제 10년물 금리입니다. 그죠? 그 지난번에 어떤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는데 4.25 10년물 국채금리가 4.25를 넘어가면 주식시장에 조정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4.4, 4.5가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뭐 한국 증시 제외하면 괜찮죠. 비교적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 경제 성장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이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죠. 금리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고금리 강달러를 악재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그런 점들 좀 경계하자라고 아까 전에 말씀을 좀 드려봤고 하여튼 채권 금리의 고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에요 지금. 채권도 아직 바닥에 안 나왔고요. 제가 이거 오늘 아침이었나 어제 저녁이었나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선물입니다. 10년물 국채 선물 30분봉인데 이게 반등을 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쯤에서 반등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채권 투자자 분들한테요.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더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아래쪽으로 더 빠지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가겠다라는 걸 일단 의미합니다. 하여튼 반등할 생각이 있다면 여기가 진짜 바닥이 맞다면 오늘 밤 반드시 튀어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 튀어 올라오지 못하면 마치 삼성전자처럼 또 폭락이 쏟아질 수 있겠죠.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금리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지금 이 정도 금리대가 사실 좀 매력적인 금리이긴 합니다. 중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그 채권 투자하기에 좀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해요. 근데 이제 예전과 약간의 좀 관점을 좀 바꿀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은 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뭐 제로 금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금리가 훅 빠질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대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야 당분간 고금리로 가겠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 이 정도 박스권 정도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이 정도 가격대 보고는 좀 매력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초대박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박스권 매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좀 매력적일 수 있죠. 지금 이 정도 자리는요. 근데 어쨌든 뭐다 이 금리의 고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달러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도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는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물론 달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죠? 아직 저항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쯤에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추가로 이게 얘가 이제 더 올라와서 추세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환시장 입장에서 중요한 자리에 다 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강달러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강달러 입장에서도 지금 달러 인덱스 한 106, 107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106까지 올라왔어요. 일단 앞으로 무거운 저항이니 이 계속해서 달러가 올라갈까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무거운 저항이니까 일단은 뭐 여기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상승 탄력 둔화돼서 여기서 한동안 시장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거칠 것 같아요. 계속 달러가 강세가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고요. 하여튼 그죠? 보시면은 위안화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좀 어떤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긴 합니다. 이 위안화도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가격 내에서 이 정도 가격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장기간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안화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이 다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달러 강세라고 해서 진짜 이게 이렇게 지금 뚫고 올라갈 이슈냐? 하여튼 고민이 좀 필요한 자리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은 달러 강세가 좀 진행 중이긴 하나 다들 이런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 있어서 이 부분에서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아직은 뭐 어떤 방향성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아직은 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자리죠. 이거는 엔화입니다. 그죠? 달러 엔 환율인데 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엔화도 좀 더 오를 수 있긴 있는데 역사적인 고점이나 어떤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밑바탕을 깔고 그렇게 시장을 안일하게 보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좀 그래요. 원달러 환율도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방어하던 1390원은 뚫려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저 위에 또 지난번에 절대 넘지 못했던 그런 자리가 있긴 있거든요. 뭐 1400 얼마짜리. 그러니까 뭐 물론 이까지 오른다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아무튼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이제 큰 어떤 이런 답답한 구간 안에서 놀고 있는 거니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진행돼서 야 이제 무조건 환율이 1,500원 간다, 1,700원 간다 그런 생각은 일단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좀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 한국 증시 이야기 좀 하고 마칠게요. 한국 증시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스피 보고 계신데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는 분명히 이렇게 좀 굉장히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일봉이죠 지금요. 일봉 보시고 계신데 어떤 큰 추세 뭐 예를 들면 241선 이런 거 볼까요? 이 지금 보시면 어떤 과정으로 보이냐면요. 지금 당장 뭐 하락 추세로 막 이제 본격적으로 대폭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물론 이제 이슈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막 대폭락으로 가는 당장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분홍색 선 일봉상 241선의 큰 추세를 나타내는 그런 선이겠죠. 위쪽으로 한참 많이 갔다가 위쪽으로 간 것만큼 아래쪽으로 그만큼 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모습이면 일단은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이 선을 아마 플랫하게 그죠? 이 기울기를 일단은 제로로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동안 또 약간 좀 반등이나 이런 걸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가 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 장기적인 추세가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에서 본 게 있는데 요게 좀 저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아서 요걸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수에 착시를 주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지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써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거 굉장히 합당한 의견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지 삼성전자가 빠지는 사이에 막 제약바이오들 올라오고 2차 전지들 반등하고 이러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는 굉장히 잘 버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해석을 하자면은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이외의 종목의 하락 룸이 더 커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만 빠졌다면 삼성전자 말고 이제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직 코스피가 좀 덜 빠졌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후가 나타나서 코스피 지수는 조금 더 박살이 나야, 그렇게 해서 어떤 투매를 봐야 지수의 바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먼저 많이 매를 얻어맞은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보다는 조금 더 빨리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아직 코스피 지수, 일단 시장 전체의 바닥은 아직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지금 중기적,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굉장히 뭐 일단 한국 주식시장은 뭐 일단 매력적인 가격대이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중기적인, 장기적인 추세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제한적으로 드리고 있고, 어쨌든 저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 저의 의견도 그렇고 아직 바닥은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바닥에 굉장히 근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닥에 근접했다라고 해서 버티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에 이제 그런 때니까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 현금을 들고 나서 지금 현금을 들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하락을 버티고 있으면은 그죠, 굉장히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오늘도 선물이 10포인트가 빠졌어요. 코스피 지수가 2.7% 빠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2.7%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만약 이런 자리에 물려 있다가 내가 이제 진입 타이밍이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번에 반등을 하더라도 그까지 못 올라올 위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지금 손해가 나고 있는데 그걸 견디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 뭐 위험 관리가 필요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손해가 난 걸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근데 이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거래량이나 뭐 아니면은 거래량이나 옵션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옵션 만기일이라는 이런 이슈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 지난번에도 보셨죠, 그죠? 우리 8월 달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8월 초에 시장이 훅 빠질 때, 그죠? 거의 다 와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마지막으로 빠진 이 음봉 하나가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요. 이런 게 또 등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관리, 이런 게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가시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건 지금 당장은 매수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위험 관리가 우선이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어쨌든 이 단기적인 바닥이 거의 뭐 근접했다 이 정도로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코스피 선물 차트를 쭉 보고 계신데, 이 뭐 코스피의 특징들이 있긴 있죠. 뭐 거래량이 이제 폭락하면서 거래량이 치솟는 뭐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어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많이 동반되는 때가 어떤 변곡이었을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일단 최근 사례로 보시자면, 지난번 8월 초에 시장이 대폭락할 때 선물 거래량이 하루에 60만 주가 넘게 나왔습니다. 63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죠? 오늘 선물 거래량이 33만 정도 나왔습니다. 32만 9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거래량이 좀 확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이것만 보고서는 이것만 보고서는 아직 바닥이다, 좀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 정도 거래량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뭐 투매나 급락 같은 게 한 번 더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 번 더 폭증할 수 있는데, 그때가 이제 진짜 단기 바닥 그런 거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그죠? 지난번 사례 한번 보세요. 코스닥 150 선물이 지난번에 8월 초에 폭락할 때 한 20만 정도 됐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이제 12만이죠.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오늘 뭐 풋들은 뭐 초대박이 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변동성 지수들도 치솟고 있긴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뭐 비교적 뭐 양호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뭐 조금 안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삼성전자도 그죠? 삼성전자도 오늘 이 무거운 좀 하루에 100원씩밖에 안 움직이던 이런 답답한 종목이
하루에 4%씩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도 굉장히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으니 현금 비중 관리가 뭐 중요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는 뭐 대량 거래가 뭐 종종 한 번씩 종종 한 번씩 좀 터져가지고 뭐 이거 어떤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만 보고 뭐 어떤 그런 낌새를 뭐 눈치채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긴 있겠는데, 아무튼 뭐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훅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그냥 손쉽게 반등을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투매가 여기 폭락이 한번 더 나오고 있죠. 차라리 근데 이러면은 대응하기는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폭락이 V자형 반등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기회에는 굉장히 유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는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폭락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추세가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바닥은 나오지 않았고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커졌으면 삼성전자도 좀 이제 좀 매력적이지 않겠냐. 사실 그전에는 100원씩밖에 안 움직이던 종목이라 아유 우리 아무리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도 삼성전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동성 터졌으면은 삼성전자만 사도 뭐 몇십 프로 정도를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니 뭐 이제는 뭐 삼성전자 이런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 뭐 하셔도 뭐 재밌는 종목이 됐으니까 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어쨌든 아직까지 강하고, 미국 증시가 하락으로 전환되려면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 이런 게 좀, 굉장히 강력한 매도세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게 5일선 올라오는 거거든요. 진한 오렌지색 선, 그죠? 이거 진한 오렌지색 선의 이런 기울기나 이런 게 보시면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미국 증시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권은 계속해서 죽어나가고 있고, 근데 오늘 밤 물가지표에 따라서 뭐가 좀 변화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주목은 하자고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뭐 원자재들은 다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